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이 오늘은 합법작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할 건 장문이에요. 장문이라고. 그러니까 장문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쓰기 파트 영역에 해당되는 거거든. 국어교육의 네 가지 목적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장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쓰기 파트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이 수업을 통해서 평가한다라는 건 학생들이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주관식 형태가 돼가지고 평가의 기준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 쓰기를 실제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쓰는 걸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력을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이 쓴 글을 분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쓰기 파트에서는 즉 장문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쓰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느냐. 자, 쓰기 능력을 점검하는 게 있어요. 이 쓰기 능력은 어떻게 점검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직접 쓰라고 하지 않고 뭘 주느냐. 조건을 줘요. 조건을 맞춰서 쓰기입니다. 이거를 뭐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조건에 맞춰서 가장 잘 쓴 글을 선택하시오. 요게 장문에서 첫 번째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잘 썼는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게 썼는지를 뭐 하는 거라고 쓰냐면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찾아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실제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쓰는 건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고 그게 아니면 요거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게 장문에서 첫 번째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야.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글 쓰는 과정에서 올바른 것과 오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글을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라는 게 있잖아. 재료. 그걸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글감이란 말로 배운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한테 글감을 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라고. 놓여져 있는 글감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자료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장문에는 보기가 나오고 보기 자료가 나와요. 가, 나, 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그 자료를 관련성 있게 묶어서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바로 뭐다? 자료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글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글을 쓸 때는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구조라는 게 필요하지.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개요쓰기에 해당되는 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가지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글을 자료를 정리해서 표현까지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이걸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점검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고쳐쓰기입니다. 고쳐쓰기. 그래서 글쓰기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크게 몇 가지냐?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글쓰기 능력을 확인했고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있냐? 자, 고급적인 글쓰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야. 수경아, 여기 봐. 목적에 맞는 글쓰기를 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느냐 이거지. 글이라는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글을 쓸 때는 나름대로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을 점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황과 목적의 이해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건 글을 쓸 때 누구를 설정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예상 독자를 설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 독자에 맞게 글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문에서는 크게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오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으면 몇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6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참고로 장문의 문제가 몇 문제냐면 5문제예요. 5문제. 이 중에 6개 중에 한 5개가 시험에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키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장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출제 의도거든. 출제 의도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수업은 뭐냐? 출제 의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뭐가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장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희승아, 너무 진하게 날 바라보지 말고 쌍꺼풀이 그냥 장난 아닌데? 차리고. 자, 이거 왜? 힘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서부터 좀 더 빠르고 진지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3강에서는 장문의 기본 개념 익히기 파트에 해당되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장문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장문은 의사소통 활동이야.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고, 사고라는 건 생각이지.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다. 이게 이제 장문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페이지 51페이지를 갑시다. 51페이지에 보면 장문의 맥락이 나와 있죠. 장문의 목적은 크게 3가지야. 정보 전달.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명문. 그 다음에 설득. 이게 바로 여러분들 논설문.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뭘 이야기하는 거지? 내 생각을 주고받는 형태의 글들. 수필도 될 수 있고요. 뒤에 보면 여러가지 건의문,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의 주제는 무엇을 쓰는가 이런 것들인데, 세 번째 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상 독자가 나와 있죠. 별표치입니다. 예상 독자는 자, 환경이나 나이, 사회 경제적 수준을 확인해야 되고요. 직접 수준, 그 다음에 필자에 대한 인식과 기대 수준, 그 다음에 글의 종류나 조직 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장문의 과정은 자기성찰 과정, 자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 일기 같은 것들, 의미 구성 과정, 그 다음에 문화 공동체 참여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게 되면 52페이지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1번, 2번, 3번 3개 유형이 나와 있죠. 1, 2, 3. 그 3가지를 한번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십시오. 자, 52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헷갈리나요? 이거는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이 쓴 글을 보고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위에 쓴 사람이 이 글 형태를 이런 조건에 맞게 썼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가 1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건 있지.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장문에는 은근히 말장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 때문에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지. 이게 왜 1번이야? 예상 독자가 어머니가 아니지. 예상 독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처음에 나와 있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내 글을 읽을. 이게 바로 뭐야? 독자란 말이야. 그게 누구야? 반 친구들이지. 그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어머니를 예상 독자로 봤기 때문에 잘못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답 몇 번이야?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글쓰기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같은 맥락의 문제가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 나머지 그 위의 내용들로 쭉 지울 수가 있는데 헷갈리는 게 몇 번이냐면 1번과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 왜? 문제는 뭐냐? 보완한단 말이야. 보완에 밑줄 쳐보세요. 보완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잘 봐야 돼. 시험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는 하나를 골라야 돼. 지우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줬을 때는 주로 문학이나 문법이나 독서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화법작문은 5개 중에 4개를 지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나와 있는 걸 지워야 돼. 남겨지는 걸 골라야 된다 이 말이라고. 이번 문제 유형이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2번에 보면 뭐가 나있냐면 중심 내용을 세분화해서 이 부분의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기도 밑줄. 4번에 보면 글의 유형을 정하는 계획 밑줄. 5번에 보면 가족 간 대화 외에 자 이런 부분의 밑줄.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연상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세분화한다라고 되어 있어. 거기 보면은 가족 간의 대화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상 독자 분석에서 두 번째 봐봐.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플러스 대화가 필요한 걸 느끼면서도 부모가 대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야?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는 예상 독자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글의 유형을 정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쓰기 전략에 봐봐.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현재 상황의 문제 제시 1, 가족 간의 대화의 중요성 2,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의 제시 3.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유형에 맞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5번에 가족 간의 대화 외에 청소년기에 해야 할 일을 함께 소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 좋겠어 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따 배울 거야. 자, 요런 것들이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책에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통일성 있어요. 통일성. 자, 좀 이따 이제 어떤 기준이라는 걸 배우는 거냐면 통일성이라는 기준을 배우는데 통일성은 뭐냐? 주제가 하나여야 돼.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만 내용을 써야 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글쓰기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5번도 지워줘야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2번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그대로 찾아 1, 2, 3번은 지울 수 있고요. 4번하고 5번에서 헷갈리면 문제를 정상적으로 푼 거예요. 그 중에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면 돼. 매사추세츠 공대는 자 학문 연구와 사회생활의 문장 표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부분의 밑줄 필요성을 제기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지. 이것을 키우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방법론이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자 밑줄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1번이야. 가 있어도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널리 알리지 못하면 밑줄치고 이게 2번이야.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글쓰기의 주 목적은 뭐야? 자기의 생각,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각이라고 바꾸면 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글쓰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거니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나 거기에 맞춰서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 54페이지 갑니다. 자, 54페이지는 지금도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첫 번째는 계획하기야. 계획하기는 어떤 걸 쓸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내용 생성하기,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내용 생성하기에 대한 방법은, 자, 거기 아래에 보면은 창의적 활동과 체계적 활동이라는 게 있죠. 창의적 활동은 브레인스토밍, 연상, 자유롭게 쓰기가 있고, 체계적 활동에는 개요 작성이라든지 내용 구조도를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체계적 활동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거기 별표를 쳐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전 효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55페이지인데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작문 문제를 푸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한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의 밑줄. 자, 그래서 작문 문제는 문제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 대부분 애들이 문제는 대충 건너뛰고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작문 문제를 볼 때는 주제를 먼저 잡아놔야 돼. 누구한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글은 뭐야?
효과적인 방법이야. 뭐 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를 보는 거야. 글쓰기 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진국에 비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현상이지. 문제의식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진국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상과 문제의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조사 내용은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인데 조사 결과하고 조사 분석에 별표 쳐놔야 돼.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독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1번이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 그러나 독서 활동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게 2번이라고. 이에 반해서 선진국은 독서를 즐겁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선진국의 내용이 해결 방안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나와 있으면 항상 그게 뭐가 되냐면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결과 분석. 결국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독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이 선입견이 뭐야? 독서는 재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글을 써주면 되겠어? 그 선입견을 바꿔주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이냐면 나머지 건 지워지는데 4번하고 5번 중에 답을 고르면 정상인데 자 4번하고 5번만 봅시다. 학생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자, 이 부분은 1번이 나와 있는 거야. 독서를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밑줄 쳐봐. 이 부분은 2번이 아니야. 왜냐면 이 글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독서의 중요성 1번 알고 있지만 독서를 재미없는 걸로 인식한다는 편견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4번은 거기서 어긋나는 거야. 5번 봐. 학생들이 독서하지 않는 이유는 독서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나와 있는 거야? 2번이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글쓰기가 형성되는 거니까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왜 안 되는지를 걸러낼 수 있는 이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이 바로 뭐냐면 연상하기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5번 문제인데 자 논설문입니다. 주제가 뭐냐?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근절에 대한 논설문이라고. 맞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푸는 방법이 이거예요. 푸는 방법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봐봐. 여기서 가는 거거든. 자 하나의 주제에서 생각이 확산되는 게 연상학이란 말이야. 연상학이라고. 여기에서 요게 연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연상이 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문제 푸는 공식이 뭐냐? 잘 봐. 잘 봐. 얘는 절대 문제 푸는데 필요 없어. 이거 주제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조건을 찾아야 돼. 여기는 조건을 찾는 애들이야. 조건을 찾는 애들이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 조건에 맞게 확인하는 거야. 요 과정이야. 그러니까 조건 확인, 조건 확인, 조건 확인, 조건 확인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데를 봐봐. 불법 복제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그럼 조건이 뭐냐? 문제점이야. 첫 번째 조건이야. 그걸 뭘로 해야 돼? 시각 자료로 활용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고. 위에 있는 애들이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조금 확인하면 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불법 복제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해. 이게 1번 조건이야. 그 다음에 그래프야. 이건 시각적 자료야. 2번 조건이지. 성립된 거야. 이런 식이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면 2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다. 이게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지? 문제점이야. 그 다음에 도표가 바로 뭐에 해당되겠어? 시각적 자료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1, 2번은 답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갑니다.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밑줄서 이것만 치면 돼.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건 국가랑 기업이 돼야 되겠지. 3번을 보면은 기관, 공공기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국가가 되겠지. 그럼 4번은 뭐가 나와 있어야 돼? 기업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에 반해서 5번 조건으로 보면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5번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 자, 판매자에게 법적 제재 밑줄. 법적 제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지? 국가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턱대고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조건 확인, 조건 확인, 조건 확인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문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뭐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근데 첫 번째가 항상 조건을 판단해서 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장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이 연습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 내용 조직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자, 내용은 일반적으로 3개입니다. 처음, 중간, 끝. 자, 근데 내용을 조직할 때는 2가지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윤경아 집중해야 돼.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첫 번째, 통일성이 나와있지. 통일성은 다른 거 몰라도 돼.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주제가 몇 개 해야 된다? 하나. 그 주제에서 어긋나는 걸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통일성에서 어긋난다. 이게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겠지? 그 통일성은 항상 시험에 나와. 주제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나중에 붙여쓰기에도 삭제가 나온단 말이야. 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삭제해야 된다. 주제에 부합하니까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제랑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응집성이에요. 응집성. 응집성은 다른 말로 치면 긴밀성인데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오케이? 자, 요 여부를 확인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빼놓은 거야. 왜냐하면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라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개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서사, 과정, 인과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 자, 인과는 하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봐. 인과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원인 결과를 인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인과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원인이 앞에 나와 있고 결과가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앞에 나와 있고 원인이 뒤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요 화살표를 잡아야 돼. 화살표. 무슨 말 알겠지? 화살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냐 이거지. 근데 요 화살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접속으로 갖고 가면 돼. 이렇게 가려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이에 반해서 결과가 앞으로 가고 원인이 뒤에 가면은 구조가 왜냐하면 구조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인은 항상 끝날 때 뭘로 끝나? 때문이다. 요 과정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순서가 화살표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걸 잘 봐줘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의 답은 이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문제가 중요하다고 내가 비문학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었지. 비문학에서 몇 개 중요한 게 있는데 화살표 방향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옆에 나와 있는 거에서 또 그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말했잖아. 수능은 용어 정리예요. 사실은 수능은 용어 정리라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건 뭐냐?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의도에 맞게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들어봤잖아. 2%가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거. 그 2%가 바로 뭐냐면 수능형 용어에 대한 이해력이란 말이야. 자, 잘 봐봐. 선생님 이제 뭘 이야기해 줄 거냐면 분류라는 것과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부를 할 때는 쉽게 공부하는 게 좋거든. 항상 2가지가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지?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맞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나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라. 근데 시험에서는 공통점보다는 뭐가 나올 확률이 크겠어? 차이점이 나올 확률이 크겠지. 자, 분류하고 분석은 나누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앞에 분류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기준을 통해서 나누는 게 분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냥 나누면 분석이에요. 그냥 나누면 분석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는 형식상으로 자유시와 정형시, 산문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분류야. 왜?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형식상으로 그게 뭐야? 기준이야. 기준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분류,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동물은 머리, 배, 다리로 나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겠어? 분석이라고. 기준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자 분석은 뒤에 뭐가 나오냐? 보충 설명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이 나타난단 말이야. 머리는, 배는, 다리는 무슨 말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기준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이에 반해서 분류는 뒤에 보충 설명이 있어 없어? 보충 설명이 없어요. 이해되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공통점 뭐야? 나눈다는 거야. 근데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면 분류, 없으면 분석. 그러니까 분석은 뒤에 뭐가 나온다? 보충 설명이 나온다. 즉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는 기준이 있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네? 이렇게 명확하게 수능형에서 나오는 거야. 수능이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라고. 네?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예시하고 정의가 나와 있고 논증이 있어요. 논증.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은 뭐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자, 이 논증은 방법적인 측면에 크게 여러분 책에 1, 2, 3 멋있는데 섬뜩섬뜩했던 애들 있겠는데 경찰서 소리에 항상 착하게 살아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논증은 수경 표정 왜 그래? 여기 봐 여기. 자 여기 봅시다. 토요일에 이 이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지. 이 시간에 골프 치면은 공이 제일 멀리 날아가요. 이거 잘 모르지? 근데 내가 지금 골프 안 치고 와가지고 수업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토요일 아침 수업 잘 안 잡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내가 골프를 접고 수업의 사활을 버는 거죠. 집중해야 돼. 자, 봐. 논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은 거기 보면 연역 추론이라고 나와있죠. 귀납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중요해. 이게 이제 꼭 글쓰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글 구조나 증명하는 과정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보게 되면은 쭉 앉아. 자, 보게 되면 연역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봐봐, 이렇게. 자,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면 큰 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작은 걸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쉽게 이야기해서 연역이라는 건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얘예요. 이게 전제라고. 어떠한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연역추론이에요. 연역추론. 무슨 말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다 대입하는 거야. 결론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연역추론이 뭐가 있냐면 3단 논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3단 논법. 이렇게. 자, 근데 나중에 글을 비판할 때나 여러분들 혹시 토론이나 토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론 대회를 나갈 수가 있고 혹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선생님 예전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 토론 대회들 이렇게 관리하면서 무조건 토론에서 이기려면은 상대방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토론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준비한 걸 말하려고 토론 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 근데 뭐냐면 실제 토론을 하려면 이기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논증 방식을 취하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역 추론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를 문제화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연역 추론의 단점이 전제가 부정되면 모든 결론이 다 부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중세 서부 유럽의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기준으로 모든 과학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전제야.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결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만 깨면 돼? 천동설을 부정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연역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에 반해서 귀납추론은 반대야. 귀납추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야, 얘. 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뭐냐? 사례예요, 사례.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지금 이제 귀납추론인데
귀납추론인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나중에 이제 의학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연구 개발을 하잖아.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개발을 할 때 쓰는 추론 방법이 귀납추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배가 약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이 약을 준영이가 감기를 들었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감기에 나았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준호도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고 나았다고. 그 다음에 민수도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러면 이 약은 무슨 약이라는 결론이 되지? 감기약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라고. 그게 귀납추론이라고 보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동명이야. 동명이는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안 나았어. 그럼 이 약은 감기약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귀납추론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을 쓴다면 이거를 깨는 방식은 뭐냐? 예외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귀납추론은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이것만 찾으면 귀납추론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논증 방식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 유비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비추론.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유비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유비추론이 뭐냐라고 하면 항상 선생님이 말했잖아. 한자어는 모르면 뒤집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자어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이 달라서 그래요. 맞지? 자, 유비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 비유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배웠잖아. 유비추론은 뭐냐? 비유에서 추론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야. 비유라는 게 뭐냐면 빗댄다라고 해놨죠. 내가 문학 시간에 비유가 되기 위한 전제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공통점이야, 공통점. 공통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럼 비유하고 유비추론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럼 차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추론이란 말이야. 추론은 뭐냐?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유추예요, 유추. 예를 들면 이거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비유예요. 맞지? 근데 왜 같은지에 대한 공통점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맞지? 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하면 비유라고. 근데 이렇게 설명한다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왜냐하면 마라톤에서도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근거야. 그게 바로 뭐야? 추론이라고. 차이가 뭔지 알겠지? 비유하고 유추의 차이가 뭔지 알겠지? 자, 공통점을 갖고 비유해 놓으면은 비유인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추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유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6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또 6번하고 7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만 몸이 한 시간이 되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방법은 쉽고 빠르게 푸는 건데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문제를 그냥 글에 써져 있는 순서대로 문제를 보면 수능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 친구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출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는 순서를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단 말이야. 니네 한번 생각해볼래? 내가 예전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모의고사를 냈는데 다 답을 1번이라고 했어요. 다 답을 1번으로 넣어놨단 말이야. 다 답을 1번으로 넣어놨거든?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다 답이 1번이야. 1번부터 50번까지가 다 답이 1번이었다고. 그럼 이 문제 풀 줄 아는 친구들은 그 5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1시간이 안 걸린다고.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먼저 거기를 봐야 된다 이거라고. 순서대로 보지 마라 이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봐. 어떻게 가는 거냐? 지금 현재 개요쓰기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지. 그럼 항상 답은 뭐냐? 개요쓰기에서 거의 대부분 90%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연결고리를 물어보는 게 항상 문제의 초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본론에 보세요. 문화재 관리 실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안.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론 2-1이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 문제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2-2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해결 방안이에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 디귿, 리을이 될 확률이 90%야.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는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 있는 애들을 보면 돼. 무슨 말 알겠지? 그리고 답을 못 찾을 경우 그 다음 걸 봐야 돼. 이게 문제 푸는 공식이라고. 제 설명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위에 이제 문제점을 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개우스 계수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항상 강조하듯이 문제점이 3개야. 1, 2, 3이야. 그러면 해결책도 역시나 몇 가지가 돼야 되겠어? 1, 2, 3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랑 딱 맞아야 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럼 또 개우스가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 내가 좋은 글이라는 건 무조건 순서가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또 커버해줘야 돼. 얘는 얘를 커버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가야 돼. 자, 예를 들면 봐봐. 가에 보면은 문화재 무방비로 노출됨이라고 나와있지. 이게 문제점이야. 뭐가? 각종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됨. 맞지? 자, 그러면 2- 자, 본론의 2번에 가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가를 지우고 거기다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 문화재를 재해로부터 뭐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돼. 맞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준다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방안 제시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럼 리을을 봐봐. 가 2-1의 가의 항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로 바꿔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리지. 이건 복원이 아니잖아. 뭐 해줘야 돼? 노출해서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출을 막아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축해야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항상 구조가 이런 식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하고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개요쓰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맞춰보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자, 이 문제의 답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1 가 부분 있지? 거기에는 고쳐야 되는 내용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러니까 걔는 뭐야? 고정이야 고정. 그러면 고친다면은 2-2를 고쳐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지? 2-2에 가를 고쳐야 되잖아. 왜? 거기에 뭐가 나와있으니까 리을이 나와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게 기본 공식이야. 개요쓰기에 해당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잘 봐봐. 자,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미출. 이게 주제잖아. 항상 문제에서 먼저 봐야 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먼저 이걸 봐.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를 봐. 아래를 보면 서론이, 자, 보면은 본론에 외국인 관광 유치가 미흡한 이유. 이게 바로 뭐야? 문제점이지.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해결 방안이지. 그럼 매칭을 확인해봐. 가. 외국인을 위한 관광상품의 부족. 해결 방안은 특화된 관광지나 관광상품 개발. 맞게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광기반 시설 구축이 미흡하다. 관광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 맞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은, 자, 대외 홍보 전략 부재. 대외 홍보 전략을 뭐 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 지금 현재 맞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특히 이 주제는 대상이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정부는 이라고 볼 수 있지. 정부는 동그라미 써. 이게 예상 독자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게 7번인데 그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죠. 이것까지만 풀고 잠깐 쉴 테니까 풀어보자. 그래서 그래 준이 잘했네. 이제 회복했네. 회복했어. 회복해. 유수 다시 한번 봐봐.
몇 번이겠냐? 몇 번이야? 4번? 4번이겠지. 왜냐면 1번에 정부 당국자 위에 나와있으니까 지우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연결됐으니까 2번도 지워지고 3번 같은 경우에 통계자료 도표 활용할 수 있고 4번에 보면은 다른 문제점이 생각났어도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추가사항은 항상 뭐 할 수 있으니까 수정하고 첨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답이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여기서 이제 한번 하자고요. 장문 내용이 표현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글을 쓰는 원칙들이 나와 있고요. 적절한 표현 기법들 이런 거 이제 크게 뭐 필요 없고 효과적인 개성적인 문체 이것도 크게 필요 없고 4번이 별표 써놔야 돼. 페이지 58페이지야. 시각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자료 간의 연관성, 관련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페이지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9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 자료가 3가지가 나와있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래 선택지를 보고 역으로 자료를 보는데 반대로 해야 돼. 자료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관련성 여러 개 따져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봐. 다의 자료는 학교, 급별, 체험활동, 연관, 참여 현황이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거지. 현황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 나는 고등학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험활동 참가가 어려운 이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체험활동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체험활동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기조절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비용 지원 및 학교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 나, 다를 정리한단 말이지. 가 자료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현상이야, 현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다에서는 뭘 언급하는 거냐면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해결 방안이 나와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묶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묶여야 되냐면 원인과 결과, 해결 방안 이렇게 한 고리로 묶일 수가 있겠지. 맞지? 자, 요 현재 문제점이 이런데 필요성 이렇게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묶이는 경향은 어떻게 묶이는 거냐면 가하고 뭐가 묶여야 되겠지? 가하고 다가 묶이거나 나하고 다가 묶여야지 적절하게 글의 연관성이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 아래 문제가 8번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자료 간의 연관성을 묶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보는 순서가 4번과 5번이 두 개의 자료가 묶여져 있지. 4번과 5번을 먼저 보고 그것에서 답을 못 찾을 경우에는 1, 2, 3번을 보는 순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을 먼저 봐봐. 가와 다를 활용하여서 가하고 다를 활용한 거야. 체험활동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와 하나는 원인이지 해결 방안이지. 근데 봐, 원인과 해결 방안은 어디를 묶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 나하고 다를 묶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설명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하고 다가 아니라 나하고 다를 묶어야지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묶는 게 적절하게 된 게 아니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되겠어? 4번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순서대로 읽을 게 아니라 2개 이상 연결고리가 있으면 걔네들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웬만하면 걔네들에서 답이 될 확률이 크다 이거죠. 그리고 없으면 그 다음 걸 보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8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9번 문제 보세요. 자, 9번 문제는 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조건에 맞게 글쓰기야.
자, 나의 제시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 자, 해결 방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문답법. 문답법은 뭐지? 묻고 답하는 방식. 1번 갑시다. 땡땡 지역 문화센터에서 알립니다. 하반기 체험활동 무료 프로그램 정보를 첨부하니 바로 확인하세요. 문답법이 없어요. 지워. 복지회관에서 학생들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어봤네.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답이 있지. 근데 해결 방안 두 가지가 안 나왔지. 지워. 체험활동의 여러 클릭해야 할 해결. 청소년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뭐가 없어? 문답법이 없지. 지워. 자, 4번 땡땡 시청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정성껏 해결해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얘도 역시나 해결 방안이 안 나와있지. 지워.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땡땡 홈페이지로 오세요.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면 밑줄치고 1. 비용 지원. 재밌는 프로그램들 밑줄치고 2. 프로그램의 재미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있냐? 재고와 조정 과정에서 수정하기가 나있죠. 수정하기. 자,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설명드리고 여기 넘어갈 거야. 고쳐쓰기에 해당되는 거. 자, 설명 하나 드려야 돼. 고쳐쓰기는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고쳐쓴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부터 하냐면은 맞춤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띄어쓰기가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데 고쳐쓰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야 돼요.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개념부터 먼저 고쳐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제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치는 게 제일 큰 거야.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쳐야 되는 건 글보다 조금 작은 문단의 성격을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뭘 고쳐야 되는 거냐? 문단 아래에 있는 문장을 고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고치는 거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휘, 단어의 쓰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현재 쓰기 과정에서 고쳐쓰기를 할 때 배제되는 건 얘랑 얘랑은 배제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두 개가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 푸는 공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면 밑줄 치는 니을은 단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 말이야. 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고쳐쓰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얘랑 얘는 아니야. 얘가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고쳐쓰기의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문단과 문단의 연결성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답을 고르는 방법, 고쳐쓰기에서 답을 고르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긴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긴밀성. 뭐를 통해서? 접속어를 통해서 적절하게 글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글의 긴밀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접속성이하고 접속어야. 웬만하면 이 접속어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문장이잖아. 얘가 얘거든. 얘가 얘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게 답이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호응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적절한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관계가 적절한지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중에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쓰기는 1번부터 5번을 볼 게 아니라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두 가지 중에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쳐쓰기의 답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그래서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야.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라니까. 나머지 거는 웬만하면 안 받아요. 왜냐면 출제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출제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된다 이 말이다. 글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문장이 매끄럽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이게 고쳐쓰기에서 주력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했잖아. 내가 문제를 낼 때는 내는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 목표예요. 학습 목표라는 거란 말이야.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학습이 진행되고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평가예요, 평가.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학교 선생님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모든 교육과정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과정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평가는 학습 목표에서 설정된 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이 수학능력 시험이 되겠지. 그럼 이 평가를 무작정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겠다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쳐쓰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고쳐쓰기는 이렇게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건드리기가 애매해.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야. 얘는 뭘로 나온다? 긴밀성, 즉 접속을 해서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서. 얘는 뭘로 나온다? 호응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 수능에는 답이 이거였어요. 그 전 수능에는 답이 이거였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 이 말이라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 먼저 보라는 거지. 그러면 거의 99% 다 답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 알겠지? 이게 고쳐쓰기를 대하는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작문 수업을 가르쳐주면서 중요한 게 그냥 읽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더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답을 고르는 방법은 뭐냐면 지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퀴즈 뭐 이런 거 막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퀴즈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 그 중에 찬스 중에 하나가 무슨 찬스야? 지우개 찬스라는 게 있어. 아닌 걸 몇 개 지워낸단 말이야.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리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답에 근접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라고. 수능 공식이라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 4강이 4강. 나머지도 숙제고 4강 갑니다. 4강. 오늘 장문 끝낸다고 했죠. 자, 76페이지. 상황 맥락에 따른 글쓰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야. 상황과 목적에 맞게 글을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지. 거기서 중요한 건 상황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예상 독자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수업하는 건데 그게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가 있어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설명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설명문은 기본적 성격이 뭐야?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돼. 자기의 주관성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해야 돼. 이때 정확성은 밑줄쳐. 출처 자료를 이용. 이 부분에 밑줄쳐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우리 화법에서 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청자의 태도 중에서 기억나지? 비판적 듣기 기억나?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었잖아. 그 중에 뭐가 있었지? 신뢰성이라는 게 있었어. 그렇잖아. 그 신뢰성이 바로 뭐냐면 출처, 권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역시나 마찬가지. 글을 쓸 때도 설명문은 정확성을 기반으로 써야 된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쭉 한번 보면 되는데 옆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 77페이지. 봉사활동과 관련된 설명문 글쓰기야. 글쓰기 계획 봐봐. 자, 예상 독자 청소년 동그라미칩니다. 자, 봉사활동이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자, 정보 전달 설명문 수집할 자료 봐봐. 지역별 봉사활동 관련 단체 및 단체를 소개하는 자료 1. 봉사활동의 종료, 활동 시간 및 장소 등이 안내되어 있는 자료 2. 봉사활동 참여 소감문이나 자료, 인터뷰 자료, 활동 사진 3. 그럼 서술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보자고요.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봉사활동의 의의와 효과를 설명한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봉사활동의 중요성, 그 다음에 봉사활동의 의의 이거야. 두 번째, 봉사활동의 개념과 목적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이 시작된 유래. 근데 수집할 자료에 보면은 여기 유래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 없어? 없지. 지워. 봉사활동이 기록에 입시에 활용하는 대학을 소개하고 다양한 입시제도 방법 위와 관련이 있어 없어? 지워. 자, 봉사활동의 가치를 설명하고 봉사활동 개입 수입에 착오할 만한 구체적 정보 위에 그대로 나와있네. 5번,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참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되는데, 자, 1번은 뭐냐?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봉사활동의 의의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은 봉사활동 관련 기관과 자료가 있지. 그 다음에 활동 종류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소감이나 인터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성과 필요성은 위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왜? 중요성과 필요성은 벌써 뭐 된 상태야? 인지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왜냐면 대상이 청소년들이잖아. 그러니까 1번보다는 뭐가 좀 더 적절하겠어? 4번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왜? 수집할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봉사활동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요소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맞춰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나머지 아래 있는 2번 문제는 좀 더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에는 자, 정보 전달하는 글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기사문이 나왔어요. 기사문. 자, 이 기사문을 보게 되면 기사문의 속성은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간결성이에요. 간결성. 간결하다 이 말이라고. 간결이야. 그러니까 신문은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문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겠지.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책에 뭐가 있냐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뭐가 나있냐면 전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있냐면 본문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본문은 내용이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은 이 본문을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자, 이에 관해서 자, 요 표제는 뭐냐? 얘네들을 뭐 하는 거냐면 함축한 거라고 보면 돼. 함축. 이게 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함축적이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제입니다. 부제. 그래서 신문은 크게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가 뭐와 관련된 거냐? 제목, 타이틀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내용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문을 정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표제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부제를 물어보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왜? 구체적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문을 요약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요것들을 바탕으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더 많이 설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문제가 79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잘 봐야 돼. 자, 기사문을 수정했지. 수정문이 계속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수정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푸느냐? 수정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 돼. 수정한 부분이란 건 위하고 아래 내용 중에 바뀐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우선은 제목부터 봐봐. 아래 빨리 먹는 습관 더 살찌기 쉬워. 이게 어디가 추가가 됐어? 부제가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밑줄 쳐놔. 거기에 붙여진 부분에 수정 후에 빨리 먹는 습관 더 살찌기 쉬워에 붙여져 있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11 A대학병원 여기까지 똑같은데 가정의학과 김땡땡 교수 이 부분에 밑줄 쳐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8,771명 여기도 밑줄 쳐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체적 대상 인원이 나와 있다 이 말이야.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기도 똑같아. 하루 식사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11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똑같아. 특히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4kg 이상 더 나갔다. 조사 참여자들은 식사 시간은 5분 미만이 밑줄 쳐. 9%, 15분 미만이 10%, 그 다음에 44.4%가 나와있지.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사이가 36.2% 해가지고 약 90%가 15분이 채 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김땡땡 교수는 빨리 먹는 습관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나와있어? 김땡땡 교수의 인용이 나와있지.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할 수 있어?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뭘 부여하는 거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뀐 부분을 했을 때 고려되지 않은 것들 2번에 부제 붙였죠. 3번에 인용부호 붙였죠. 4번에 수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5번에는 정보의 출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야? 1번이 된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수정 방안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고친 부분과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차이점에 밑줄을 쳐놓고 그냥 아래다 대입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볼 수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 안내문이야. 안내문. 이것도 정보 전달이지. 안내문의 특징은 거기 아래 봐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정확성, 간결성, 얘는 무슨 성? 친절성이야, 친절성. 안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태도적 측면을 물어볼 때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친절성이 특이한 거니까.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예문을 보면은 자, 문제 4번에 보면 자, 이 글은 고등학생들이 동아리 축제 안내문을 쓰기 위한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안내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자.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우리 학교 축제인데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우리 동아리 쪽에 많이 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야. 그래서 일단 안내문을 써봐야겠어. 어디 보자. 일시 장소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들어가 있네.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잘 작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자. 그 비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조건이겠지. 우리 동아리는 영상 제작 모임이잖아. 우리 동아리에 놀러오면 영상 제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부분의 밑줄. 영상 제작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 들어갈 부분에 해당되는 조건 1. 그래, 영상을 보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체험이잖아. 그런데 영상 제작 체험은 흔한 게 아니니까 그걸 강조하면 되겠어. 뭘? 흔한 게 아니니까 이 밑줄. 그걸 강조하자. 이게 2야.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지. 자, 그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조건의 첫 번째는 뭐다? 영상 제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둘.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답 몇 번이냐? 몇 번이지? 4번? 4번이 2번이야. 자, 4번에 영상을 직접 제작해보고 싶지 않나요? 이곳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2번이 되겠지. 영상 제작을 체험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1번 조건이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2번은 답이 안 된 이유가 뭐에만 나와있지? 1번 조건만 나와있다 이 말이라고. 차이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지는 거야. 두 개 중에 헷갈린다. 똑같은 맥락이야. 2번과 4번에서 헷갈린다.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지, 시험에서. 그럼 어떻게 해? 어를, 것을, 고를, 까 이렇게 찍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 개가 헷갈린다라는 건 조건 하나를 못 찾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의 조건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근데 항상 답은 조건을 명확하게 찾아내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페이지 81페이지가 나네요. 81페이지에 가면 이제 뭐가 나있습니까?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가 나있어요. 설득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논설문이 있다. 논설문은 뭐 하는 거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거다. 자기 주장을 드러낼 때는 뭐 해야 된다? 타당한 근거. 이게 2번에 나와있지.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된다.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게 나와있지. 자, 논설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 나와 있는 자료를 보는데 이 문제도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보기 1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몇 년 전 새에 전력 수급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주위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걸 알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전기를 아껴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전기 수급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자, 이게 1이야. 글을 쓰는 목적. 전기 수급이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1. 전기를 아껴 쓰는 방안, 이게 2야. 그러니까 글을 쓰는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자, 먼저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전력 수급의 위기 상황, 이게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근거를 보여주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실천 방안은 2번을 보여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목적이 주장이고 뒤에 기억과 니은이 근거가 된다 이 말이라고. 근데 이거를 자료 간의 연관성 상에서 문제를 풀게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자료 봐봐. 자, 최대 전력 수요, 전력 공급 능력, 이걸 통해서는 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기억의 근거. 자, 기억의 근거가 되겠지. 전력 예비율이 갈수록 뭐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기억에 해당되는 근거. 이렇게 연결시켜놔 미리. 그 다음에 다 봐봐. 전국 발전 설비 전망. 이거는 기억이야, 니은이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쓸모없는 자료야, 다는. 그 다음에 라는 시간대별 전력 사용 추이. 이거는 뭐와 관련 있어? 니은과 관련 있는 거야. 왜? 해결 방법을 알려면 언제 많이 쓰는지를 알아야지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뭐와 관련된 거냐? 다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문제가 몇 번 문제냐? 6번 문제예요. 보기의 자료를 기억과 니은을 활용할 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야. 3번은 우리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야? 필요 없는 자료야? 필요 없는 자료야.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풀면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료 간의 관련성과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집어넣으면 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는 원리를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건의문이 나와 있죠. 건의문. 자, 건의문의 특징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건의문의 특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본질을 알려야 돼. 두 번째, 해결책을 요구하거나 제시해야 돼. 세 번째는 격식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야. 특히 2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한 사람이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제시 안 해도 돼, 건의문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주세요 라고까지만 가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근데 건의문 안에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여부가 항상 시험과 연관되게 되어 있다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건의문에 해당되는 거고. 자, 마지막 85페이지 갑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쓰기 별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모의고사에서 3번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소개서 쓰기야. 자기소개서 쓰기. 대학교에서 요즘 요구하는 게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무조건 뭘 써야 돼?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겠지. 대교육에서 지정한 공식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례를 써라. 그 다음에 뭐 위기나 협동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경험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항상 수능 문제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건데, 물론 이제 수필은 나중에 여러분들 문학 5강 할 때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쭉 그냥 넘어가시고, 감상문 같은 경우 이제 감상문은 거기 보면 봐봐. 특징이 3가지가 나와 있지. 필자의 개성과 주관성이 드러나야 되고요. 진솔한 내용이 있어야 되며 필자의 능동성과 자발성이 중요시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안 나오고 형식적 측면을 물어보는 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아래에 보면 선생님의 조언을 반영하여 자기소개서를 수정했다라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미운 중 수정 후의 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풀어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의 내용,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거, 이거 잘 봐야 돼. 수경아 했니? 다 했어? 찾았어? 정리했어? 몇 번인 것 같아? 풀면은 거기 조건이 몇 가지. 첫 번째, 적절한 비유 밑줄, 구체적인 예 밑줄, 간결한 문장 사용 밑줄,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내용 밑줄, 예의에 맞는 어휘와 문체 밑줄. 이걸로 푸는 거 아니야. 예의에 맞는 어휘와 문체. 저는 나는을 뭘로 고쳤냐? 전원으로 고쳤지. 저가 바로 뭐야?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을 지워야 되겠지.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가 있었어? 거기 보면 특징과 꿈이지. 제일 마지막에 봐봐. 저는 뭐 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보면 나와있지. 제일 아래 보면은 저의 고집을 아시는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 화가로 꿈을 정한 후로는 더욱 열심히 했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의 성격의 동그라미 꿈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목적에 맞게 썼지. 리을도 지워야 되겠네. 간결한 문장은 어디 나와 있냐? 문장을 한 문장을 2개로 나눠놓은 부분이 있겠지. 거기 보면 어디 나와 있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화가가 되고 싶어 하니까 내 고집을 아는 부모님이 이게 문장이 길잖아. 그걸 문장으로 나눠놨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에 해당돼? 간결한 문장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지. 구체적인 예는 어디 나와 있어? 저는 성질이 고집불통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 학교 장난감을 학교에 가지고 가겠다고 우기거나 1. 좋아하는 간식만 먹겠다고 2. 이렇게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어? 얘가 나와 있지. 그럼 나와 있지 않은 거 몇 번?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한 게 장문인데 장문에서 제가 오늘 강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지. 자, 이거는 글을 쓰는 건데 직접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글쓰기 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3가지라고 이야기했지. 첫 번째 뭐가 있어? 자료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두 번째는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지. 그래서 개요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올바른 고쳐쓰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큰 맥락에서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당되는 걸로써 상황과 목적에 따라 글을 쓰고 있는지 여부 혹은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을 쓰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장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화법과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장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때 풀 때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해서 그 다음에 출제 원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해준 거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성실하게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서 걸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는 1월달에 했던 문법과 오늘 2월달에 하는 화법과 장문 그래서 최소한 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